4. 1940년 가을. 최근에 나는 항일혁명 역사를 서계선전하는 글들을 읽어보는 과정에 역사가들의 연구사업에서 성과도 많았지만 더 개척하고 심화시켜야 할 부분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할발용회의를 전후한 시기의 자료들이 많지 못합니다. 1940년 가을이 보통 가을이 아닙니다. 그해 가을에 우리가 겪은 하많은 곡절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면 아마 몇 편의 장편 소설을 써도 모자랄 것입니다. 대부대 활동으로부터 서부대 활동으로 이행한 때여서 그 당시 우리는 무성현성 전투나 간산봉 전투와 같은 큰 싸움은 하지 않았습니다. 항일혁명 역사에서 고난행군만큼 간관행군이 없고 고난행군 시기만큼 간관 시기가 없었다고 다들 말하는데 그것은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1940년 가을에 우리가 겪은 시련은 그에 못지않은 시련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행군이 육체적 고통이 극한점을 넘어섰던 시련이라면 1940년 가을에 우리가 처한 역경은 정신적 고통이 이만저만 크지 않았던 또 한 차례의 시련이었습니다.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이나 다 같이 그것을 이겨내자면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하며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부단한 투쟁을 동반하게 됩니다. 우리가 1940년 가을에 얻은 체험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서할발용회의 이후 대부대 활동으로부터 서부대 활동으로 넘어간 다음에 우리는 변화된 투쟁 전략에 맞게 부대도 새롭게 편성하여 방면군 산하에 여러 개의 서부대들을 내왔습니다. 그 서부대들의 활동 지역과 임무를 분담한 다음 나는 서부대를 데리고 연길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김일인의 서부대에는 왕청 동영 일대에서 활동할 과업을 주고 500명인의 서부대에는 연길 안도 일대에서 겨울나이 식량을 해결할 임무를 줘 떠나보냈습니다. 우리는 연길현 발제툰 막바지에서 500명 서부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여러 날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강냉이 이삭 한 개를 위해서도 피를 흘려야 하는 때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쌀을 한 대박이라도 얻자면 집단 부락으로 뚫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목숨을 내대지 않고서는 쉽사리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해 여름 내내 거의나 무수해만 삶아먹고 지냈습니다. 산에 무수해는 얼마든지 있었지만 속이 비인 데다가 그것만 먹고 지내자니 아무리 먹어도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때에 식량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 정찰을 나갔던 우리 동무들이 골 아래에서 농막을 하나 발견했다는 보고를 해왔습니다. 조선농민 셋이 거처하는 농막인데 막 주변에는 보습으로 일항을 지은 꽤 널찍한 밭도 있더라고 하면서 그 농민들을 잘 발동시키면 식량을 얼마간 구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강의령을 농막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농막 사람들과 사업하되 우리가 유격대라는 것을 숨기지 말고 툭 털어놓으라고 했습니다. 강의령이 방설을 허수하자 농막 사람들은 난색을 지어 보였다고 합니다. 식량을 구하려면 명월구에 갔다 와야 하는데 경계가 너무 심해서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유격대 여구인데 물러설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명월구로 떠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의령이한테서 이런 내용의 보고를 들은 다음 나는 대원들에게 경각성을 높일 것과 경계근무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날 취사장에서는 더덕죽을 끓이었습니다. 더덕을 두드려서 푹 끓이면 죽처럼 되는데 여기에 나달을 조금만 섞으면 별맛이었습니다. 풀음식치고는 상음식이었습니다. 더덕죽이 한창 끓고 있을 때 보초를 서던 선장춘이 달려와서 적들이 누렇게 달려든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보초소에 나가본 동무들은 적들이 어디로 달려드는지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선장춘은 산 아래 견을 가리키며 거기에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리키는 곳에는 나무 그루터기들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열병을 앓고 나면 그렇게 나무 그루터기를 사람으로 빗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열병을 앓고 난 지 얼마 안 되는 몸이었습니다. 내가 선장춘을 보초소로 내보낸 지휘관을 추궁하고 있는 사이에 취사장에서 일하던 대원들은 적들이 달려든다는 말을 듣고 공들여 쏘놓은 더덕죽을 다 쏟아버리었습니다. 며칠 후 식량을 사러 갔던 농막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명월고에 갔던 사람은 둘인데 양복을 입은 신사한 사람이 따라와서 나와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양복쟁이는 전에 왕청유격대에서 중대장을 하던 최영빈이었습니다. 최영빈은 한다 하는 싸움꾼이었는데 원래 힘이 장사였습니다. 언제인가 그는 나를 찾아와 몸이 쇠약해졌는데 얼마 동안 중대를 떠나 휴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얼마간의 말미를 주었습니다. 서항청 치기에 가서 짐승 사냥을 하면서 몸보신도 하고 그거장 방조직의 사업도 도와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는 민생단으로 몰리게 되자 아내에게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적 통치구역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편지의 사연인즉 아이를 데리고 잘 있으라. 나는 혁명을 하다가 민생단으로 몰려 개죽음을 당하기가 싫어서 내려가는 것이니 그렇게 알라. 그러나 내려가서도 혁명사업은 계속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산한 지 얼마 안 되는 그의 아내는 그 편지를 가지고 울면서 나를 찾아왔습니다. 산후탈을 만났는지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갓난에는 금시 숨이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사경에 처한 저자를 버리고 저 혼자만 살겠다고 적구로 달아나 버린 최영빈이 너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내 가슴 속에서는 이런 분노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나는 속으로 최영빈을 무정한 인간이라고 욕하면서도 그가 편지에서 쓴 대로 변치 말고 혁명사업을 계속했으면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최영빈을 대신해서 그의 처자를 돌봐주었습니다. 후에는 그들 모녀를 부상병들과 함께 소련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쩍 떠나갔던 최영빈이 5년이 지나서 우리를 찾아왔더란 말입니다. 그것도 민생단 바람이 불던 그때보다 더 어려운 때의 말입니다. 최영빈은 쟁개비가 대릉대릉 매달린 배낭을 메고 껑충껑충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고생을 별로 하지 않았는지 신수도 멀쩡했습니다. 그는 사령부 천막에 들어서자 이게 얼마만입니까 하면서 나에게로 곤두박질해 왔습니다. 나도 반갑게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과거사에 어떻든 왕청 시절의 내 수하 지휘관이 아닙니까? 최영빈은 나를 만나기 바쁘게 유격대에 다시 들어오려고 산중을 헤매던 사연을 장황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식사를 했는가고 물었더니 여 아래에서 밥을 끓여 먹고 오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배낭 속에서 쌀자루랑 말린 가재미랑 술이랑 꺼내놓았습니다. 배낭에 매달린 쟁개비를 보니 그 얼음이 전혀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유격대를 찾느라고 산중을 오래 헤맸다는 사람, 그것도 방금 밥을 해먹고 온다는 사람의 쟁개비가 그 얼음 하나 묻지 않고 새 곳대로 있으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리종락과 같은 인간 추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한때 우리 부대에서는 최영빈이 귀순했다는 소문이 나돌아댔습니다. 최영빈은 내가 자기를 어떻게 본다는 것도 모르고 겉부에 술을 가득 붓고 나서 다시 만난 기념으로 마시자고 하였습니다. 내가 그 청을 거절하자 그는 갑자기 술겉불을 쥔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노기에 차 있었으니까 아마 자기 정체가 다 드러났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나는 최영빈이 사실대로 말하라. 농막 사람들은 어떻게 만났고 여기로 찾아온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고 따지었습니다. 최영빈은 더 억울항스를 써야 소용없다는 것을 인차 깨달았습니다. 그는 농막에 있던 세 사람은 밀정인데 자기가 그자들의 보고를 받고 토벌대 3개 부대를 데리고 와서 이 고란을 포위해 놓고 들어왔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그가 신호만 보내면 토벌대가 거쳐 들어올 판이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빠지기 어려운 포위 속에 들었다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 가슴을 더 아프게 한 것은 사생결단을 해야 할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보다도 최영빈이 일제의 개가 되어 버젓이 내 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기막힌 것은 그가 나를 귀순시켜보려고 있는 말주변을 다 짜내어 온갖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내 눈치를 보면서 나는 김장군이 얼마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는가를 잘 안다. 만주천지에 일본 군대가 쫙 깔렸다. 이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어쩔 수 없지 않는가. 김장군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당장 귀순한다 해도 허물할 사람이 없다. 귀순한 사람들은 다 잘 되었다. 장군도 내려만 오면 길림성 성장 자리를 주겠다고 하더라고 주어 섬겼습니다. 나는 최영빈이 하는 말을 듣다 못해 영빈이 내가 어쩌면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가. 그래 옛날 왕청에서 중대장까지 하던 사람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그래도 우리는 네가 처자를 버리고 달아났을 때 아까운 지관을 잃었다고 섭섭해했다. 네가 이런 몰골을 해가지고 감히 우리 앞에 나타나다니. 처자까지 다 버리고 적들의 품에 들어간 너에게 인간의 양심이 있는가? 변해도 너절하게 변했다고 꾸짖었습니다. 사람이 자기만을 생각하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최영빈의 변절은 몸이 허약해졌다는 핑계를 대고 중대를 떠나 서왕청 지기에 가서 생활할 때부터 벌써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때 그는 혁명보다도 제 한 몸의 보신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가 민생단으로 몰리게 되자 억울한 죽음을 당하기 싫어서 적구로 도망쳤다고는 하지만 그게 다 혁명에 대한 신념이 약해진 데서 온 결과입니다. 최영빈의 신뢰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혁명의 길에서 한 걸음 물러서면 그 정착점은 변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대원들에게 혁명가가 갈 길은 죽으나 사나 혁명의 한 길밖에 없다. 이 길을 떠나면 반동이 되고 배신자가 되고 인간 추몰이 된다. 눈비가 두렵고 정알이 두렵고 식량난이 두렵고 산악행군이 두렵고 감옥이 두렵고 교수대가 두려워서 혁명을 중도반단하는 사람들은 형틀 앞에 두세 번 끌고 가서 거추물만 먹여도 인차 깃발을 바꾼다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배신이라는 것은 양심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최영빈의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었습니다. 간도에서 민생단 문제로 숱한 사람들이 처형되던 그 무렵에는 최영빈이처럼 유격구를 버리고 적구로 내려간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혁명가들은 민생단이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유격구를 떠나지 않고 혁명대회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댔습니까? 그것은 죽으면 죽었지 양심을 팔 수 없었고 혁명을 등지면 반혁명의 길밖에 갈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혁명가들은 이처럼 양심을 버리고 혁명의 붉은 기 앞에서 떠나가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죽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 못할 짓으로 생각했습니다. 신선동 유격구 시절에 박성철이네 중대에는 인숙이라는 여대원이 있었습니다. 이 여대원이 하루는 보처근무를 서고 있는 박성철에게 편지 한 장을 가만히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중대에서 중대장을 하는 그 여대원의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사연인즉 붉은 포승에 묶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생단에 걸렸다는 은어였습니다. 그 당시 박성철은 중대 청년 간사였습니다. 여대원이 간사에게 그런 편지를 보이고 자기의 운명 문제를 의논하려고 한 것은 조직관념의 견제에서 볼 때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 여대원은 박성철에게 남편이 민생단으로 낙인되었으니 이제는 자기도 무사치 못할 것 같은데 억울한 죽음을 당할 바에는 적구로 내려가는 것이 어떻겠는가고 하였습니다. 박성철은 그게 무슨 소린가? 적구로 내려간다는 것은 결국 혁명투쟁을 죄에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투항하는 것이나 같은 짓이니 어떻게 그렇게 하겠는가고 말해주었습니다. 인숙이라는 여대원은 아니다. 민생단을 피하자는 것이지 혁명투쟁을 그만두자는 게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박성철은 혁명대우를 떠나게 되면 반혁명의 길밖에 없지 않는가 하고 차근차근 말해주었습니다. 여대원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혁명가로서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갈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성철이 그때 그에게 좋은 말을 해주었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고 죽지 않겠거든 뛰라고 부추겼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인숙이라는 여대원은 유격구를 떠나지 않고 혁명대회에서 그냥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가 혁명이냐 도주냐 하는 두 갈래의 길 중에서 도주의 길을 택하지 않고 혁명의 길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은 일신상에 생긴 문제를 혼자서 주관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청년 간사에게 노출시켜 조직의 방조를 받은 데 있고 일단 조직에서 주는 조언을 받은 다음에는 마음을 다잡고 리성으로 돌아와 혁명가답게 동요를 극복한 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대장부인 최영빈은 혁명동지들의 방조를 받을 궁리도 하지 않고 아내에게 편지 한 장을 써보내고는 비굴하게 적구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가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귀중하게 여겼더라면 방금 해산한 아내를 버리고 그처럼 비겁하게 적구로 도망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개인 감정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최영빈의 운명은 벌써 여기서 결정되었습니다. 사람이 개인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면 상상할 수 없는 대죄도 범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 감정만을 절대시하는 사람들은 어느 때든지 형령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배반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나 자기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라는 것에서는 배반이 생기지도 않거니와 생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혁명가들은 언제나 자기를 억제하고 우리라는 것에 습관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들의 깨끗한 양심이며 매일 매 시각 자기를 완성해가는 수양 과정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혁명가가 될 수 없으며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남태자에서는 리정락이 일본 군속에 옷을 입고 나타나 귀순을 권고했지. 고난행군 때에는 리호림이 달아나 버렸지. 림수산도 변절했지. 오늘은 또 최영빈이라는 게 찾아와서 어쩌고저쩌고 하니 내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리정락이도 최영빈이도 내가 아끼고 신임하던 사람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덜 아끼고 덜 신임하고 덜 사랑했다면 그래도 가슴이 그렇게까지는 아프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선혁명군 시절의 대장이라는 게 간단치 않습니다. 항일유격대 중대장도 간단한 자리가 아닙니다. 변절이나 해가지고 집에 가만히 있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혁명을 배반한 것이 얼마나 양심이 없고 수치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고 옛 상관 앞에 뻗어시 나타나 귀순을 설교하니 내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수치도 모르고 내 앞에 뻗어시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혁명이 다 망했기 때문에 옛사령관한테 찾아와 귀순을 설교해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세에 암둔했고 인간 자체가 극도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최영빈은 리정락과 같은 운명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적들은 우리가 있는 산을 2중 3중으로 포위했습니다. 사방에 우등불 천지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물을 친데도 온 산판을 다 뒤덮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적들은 대체로 산 능선이나 골짜기에 포초를 세우고 포위진을 치곤 했습니다. 우리는 이날 적들끼리 부딪히게 하고는 산오리를 타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명월구에서 안도로 가는 큰 길을 넘은 다음 수림속에 들어가 한숨 돌리면서 보니 적의 터벌대가 시무렇게 우리가 있던 발제툰 막바지에 올라 저희들끼리 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깊은 수림속으로 정적을 감추었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정황이 조성되게 되자 우리와 500령 소부대와의 접선에는 난관이 생기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발제툰 막바지에서 500명인회와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500명인의 부대의 통신원들을 만나려면 누구인가 거기에 가야 하는데 사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문제로 되는 것은 500명인의 통신원들이 발제툰 막바지가 적들의 수중에 넘어간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봉선과 김홍수를 연락지점으로 보냈습니다. 김홍수는 장백에서 갓 입대했을 때 꼬마 신랑이란 별명으로 불리우던 대원인데 책임성이 강했습니다. 지봉선과 김홍수는 다음날 저녁 때 연락지점에서 통신원들을 만나 500명이 보낸 편지를 받아가지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통신원을 만나려고 연락지점으로 뚫고 들어가던 경위를 들어보았는데 참말로 아슬아슬했습니다. 나무를 한 대 한 대 안고 돌면서 뚫고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500명인에는 그동안 집단 부락들을 치고 얼마간의 식량을 해결했습니다. 후에 그들은 그 식량의 대부분을 사령부에 보내왔습니다. 발제툰을 떠난 우리가 다음으로 거처를 잡은 것은 안도현 황구령 기지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1940년 겨울을 나면서 서부대 활동을 벌이기로 하였습니다. 서부대 활동을 벌이면서 파괴된 혁명 조직들을 복구하고 군중 집안도 튼튼히 꾸려놓자면 겨울나이 준비를 잘해야 했습니다. 나는 500명 서부대 외에도 여러 서부대들의 식량과 소금, 초원을 비롯하여 겨울나이 준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들을 구입할 과업을 주었습니다. 겨울나이 준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 사상적 준비였습니다.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혁명적 신념을 고수할 수 있도록 대원들에 대한 사상교양 사업을 특별히 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교요를 강하게 세워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강의룡인의 서부대에서는 사상적으로 해이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미령을 앉힐 만한 곳을 탐색하고 오던 그들은 개울에서 물고기가 와글거리는 것을 보자 거기에 총을 마구 갈기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근방의 고개마루에서 적들이 포대를 쌓느라고 왁작거리고 있었다는데 그런 데서 총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겠습니까? 미령이 틀고 앉아 한 해 겨울 많은 일을 하려 했던 우리의 계획이 몇 방의 총소리 때문에 다 나무함이 타불이 될 뻔했습니다. 그 당시의 일 가운데서 또 하나 잊혀지지 않는 것은 서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장흥룡이었습니다. 그는 기관총 소대에서 분대장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서부대 하나를 책임지고 잡히고 일대 식량 공작을 나갔습니다. 장흥룡은 목재서소도 아니고 뿔에 임금 왕자 도장을 새긴 민의소도 아닌 농민의 소를 끌고 왔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사정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대의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가다가 산중에서 그 소를 발견하였습니다. 주인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정시 찾아내지 못하게 되자 장흥룡은 대원들을 시켜 소를 미령으로 끌고 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소를 매두었던 장소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주인이 오면 사연을 말하고 돈을 물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소값을 치르지 못한 채 미령으로 돌아왔습니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소를 내다맨 주인이 소를 풀어가려고 오다가 청맨 사람이 그 곁에서 서성거리는 것을 보고는 질겁해서 달아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장흥룡인의 소부대가 값도 치르지 않고 농민의 소를 끌어왔다는 말을 듣고 나는 몹시 분개하였습니다. 혁명군의 복무조례를 잘 모르는 신대원이 그랬다면 몰라도 혁명을 오래 했다는 장흥룡이 그런 엄청난 탈선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장흥룡은 1932년에 자위단 놈들과 싸우던 중 적탄의 손가락 하나를 잃고 포로되었다가 도망쳐서 귀대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동료들은 그가 혹시 적들한테서 무슨 임무를 받고 오지 않았나 하고 의심하였습니다. 장흥룡은 동지들의 신임을 회복하기 위해 피타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 저창주 유격구에서의 모진 기아도 이겨내고 고난의 행군도 견디어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인도 모르게 소를 망탕 끌어오는 것과 같은 과오를 범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군민관계를 잘 가지라는 것은 우리가 무장투쟁 초기부터 강조해온 것이고 인민혁명군의 복무조례에도 명문화한 문제입니다. 1940년이면 군민관계가 아주 높은 수준에서 잘 유지되던 때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군민관계가 순결했는가? 인민이 후방물자를 지원하면 오히려 그것을 되돌려주는 수준이었습니다. 1940년 봄에 우리는 양초구에서 전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다음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에게 여러 마리의 닭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그들에게 닭값의 몇십 배에 달하는 돈을 주었습니다. 마을 농민들은 그 돈을 보자 펄쩍 뛰었습니다. 혁명군을 인민의 아들, 딸로 조직된 군대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제 자식들에게 돈을 받고 팔라는 것인가? 성의를 몰라도 너무나 몰라준다고 막 성을 냈습니다. 그렇게 들이대니 우리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인민이 표시한 지성에 유격대가 돈을 치러주는 것으로 대답했으니 성의를 표시한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처사가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우리는 마을 사람들이 돈을 안 받으면 닭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돈과 닭이 한참 동안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도 닭을 받고 마을 사람들도 돈을 받는 것으로 신경이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부대가 양초구를 철수할 때 값을 치르고 가져가던 그 닭들마저 놓아주고 갔습니다. 자, 보시오. 이것이 오래전 일도 아니고 몇 달 전에 있은 일인데 장흥룡이 이런 전례를 다 무시해버리고 그런 행위를 했으니 내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장흥룡에 대한 대원들의 비판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장흥룡이 죽음으로써도 이 과오를 씻을 수 없다고 욕설했습니다. 장흥룡이도 자기 비판을 잘했습니다. 그가 자기 비판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책벌만 주고 소를 주인에게 되돌려주라고 하였습니다.
장응영은 1941년에 내가 서부대를 데리고 만주로 다시 나왔을 때 기밀인의 서부대 막나되어 활동하다가 전사하였습니다. 우리가 황구령 기지에 있을 때는 도주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도주자는 쇼체라고 부르던 중국인 대원이었습니다. 쇼체는 평소에 집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추석날에는 월병을 먹으면서 울기까지 했습니다. 마음이 아주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조직이 그에 대한 개별 교양을 많이 하였습니다. 쇼체가 전염병을 앓게 되자 우리는 그를 후방병원에 보냈습니다. 그 후 그가 작식대에서 일하는 여대원을 만나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충동질했다는 사실이 사령부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는 군인 생활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기를 세우면 졸기만 하고 보초를 설하면 배가 아프다고 죽는 신용을 했습니다. 억지로는 혁명을 못합니다. 쇼체는 끝내 우리의 성의를 저버리고 도주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주한 다음에 그의 행위가 문제였습니다. 그는 대오를 떠나자마자 토벌대를 데리고 우리한테로 달려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성원들은 서부대 공작을 나가고 미령에는 나와 전령병 몇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후 사령부의 위치를 맹산천 오지로 옮겼습니다. 서부대들과 소저들은 임무를 수행하는 족족 여기로 모여들었습니다. 500명인의 서부대에서는 수백 석의 식량을 장만하여 비밀장소에 저장해 놓았습니다. 강냉이 밭을 통째로 사서는 이삭을 따서 마대에 넣어 푸르호에서 50리가량 떨어진 깊은 수림 속에 뒤줄을 만들고 은밀하게 저장했습니다. 국제당이 소련에서 소집하는 조중소 군사지휘관들의 회의에 참석하라고 연락을 보내온 것이 바로 이 무렵이었습니다. 그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그때 국제당의 연락을 받고 먼저 선발대를 파견하여 그쪽 형편을 자세히 알아보게 하는 한편 정전에 세운 방침 그대로 겨울을 동북땅에서 날 준비를 마저 해놓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식량이 적들의 손에 몽땅 들어갔다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비탄장이 변절하는 바람에 식량을 저장했던 장소가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비탄장이란 김명화가 돈화의 수림 속에서 온갖 지성을 다해 살려낸 그 비록가대입니다. 연대장까지 한 사람이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변절하였습니다. 식량 저장고의 위치를 알아낸 적들은 산에다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몰고 와 뒤줄을 헤쳐서는 몽땅 포갔습니다. 몇 달 동안의 수고가 하루아침 사이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곤란 앞에서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의 난관은 큰 것이었지만 우리가 그런 난관을 어디 한두 번만 겪었습니까? 라자그 동판에서 겪은 고생, 두 차례에 걸치는 북만 원정과 무송 원정은 얼마나 간관 원정이고 고난의 행군은 또 얼마나 곡절 많은 행군입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냈습니다. 척한도 이겨냈고 주림도 이겨냈고 금은밤처럼 캄캄한 졸망도 이겨냈습니다. 동지들의 희생으로부터 생기는 슬픔과 심장의 통통도 다 디디고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어떤 정황에서도 혁명 승리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 않고 조국과 민족 앞에 지닌 사명과 책임, 혁명가의 양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이 고비를 이겨내고 혁명을 다시 한 번 상승시키자. 좋다. 누가 승리자가 되는가 두고 보자. 나는 그때 맹산천에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혁명에 대한 사명감이라고 할까, 배짱이라고 할까, 시련이 겹칠수록 담력은 커지고 혁명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은 더욱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출로는 무엇인가? 이런 때일수록 강행군을 하는 데 있었습니다. 강행군을 하자면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는 사상동원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필요성으로부터 소집한 회의가 바로 맹산천 회의입니다. 나는 대원들에게 툭 털어놓고 말했습니다. 정세는 어목하고 더 간고해진다. 우리 혁명기업이 열매를 맺어 나라가 독립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일치하게 믿고 있는 바이지만 그런 날이 언제쯤 오겠는가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10년이나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싸웠지만 그런 고생을 이제 5년 더 하게 될지 10년 더 하게 될지 그것은 찌고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명백한 것은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길에는 허다한 난관이 있다. 우리가 이때까지 겪은 난관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큰 난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를 끝까지 따라가 혁명을 계속할 자신이 없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집으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비도 주고 길 양식도 주겠다. 그리고 투쟁을 중도반단한 데 대하여 문제시하지 않겠다. 힘이 약하고 신심이 모자라서 대오를 떠나는 거야 어떻게 하겠는가. 갈 사람은 가라. 그러되 인사는 하고 가라. 대원들은 그 말을 듣자 와 하고 내 팔에 매달려 장군님, 혁명이 성공하는 날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 해도 일 없습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으니 우리는 장군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동지들을 배반하고 산에서 내려가 적들한테 머리를 숙이고 살 바엔 여기서 싸우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는 장군님과 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뿌렸습니다. 대원들이 그런 말을 하는 바람에 나도 눈시울이 뜨거워났습니다. 그때 그 말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줬는지 모릅니다. 그 어떤 화려한 연설도 그날 대원들이 한 말보다는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진 맹세는 항일혁명의 장도에 바친 우리들 자신의 피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는 결의였습니다. 맹산천 오지에서 열린 회의, 그것은 서로 떨어질 수도 없고 떨어져서도 안 되는 사령관과 전사들의 혼연일체, 지도자와 대중의 철통 같은 통일단결을 다시 한번 확증한 회의였습니다. 항일 유격대원들은 이 회의를 통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위기에서 구출할 수 있는 기본 명맥이 혁명적 양심을 귀중히 간직하며 사령관과 전사들이 운명을 끝까지 같이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맹산천 회의를 하고 나서 우리는 조선의 혁명가들이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변함없이 간직하고 구람없이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더욱더 굳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그 전에 원동에 보냈던 동무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국제당이 장차 하바롭스크에서 소집하게 되는 조중소 세 나라 군사지휘관들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나와 위중민을 비롯한 조선인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 1호군 대표들이 빠른 시일 안에 소련으로 들어올 것을 거듭 요구한다는 것과 그 기회에 동북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격부대들이 소련 경내에 들어오는 경우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제당은 우리가 일단 원동에 들어가서 한해 겨울을 난 다음 차후 활동 대책을 실정에 맞게 상론할 것을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국제당이 소집하려고 하는 회의 취지가 명백하고 또 동북항일연군의 다른 지휘관들도 이미 도착했다고 하는 실정에서 나는 소련 경내에 들어가 회의에 참가할 것을 결심하면서 주력부대 일부 성원들을 데리고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 나라 제 땅과 더 멀어지고 이미 싸우던 고장을 또다시 잠시나마 떠나게 된다니 섭섭하다는 것이 대원들의 일반적인 심리였습니다. 내가 지휘관들의 회의에서 소련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자 일부 대원들은 국제당이 중대한 회의를 소집해놓고 사령관을 찾으니 장군님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만 들어가고 자기네는 남아서 싸우면 어떻겠는가 하였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도이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부대를 데리고 원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때로서는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을 설복하였습니다. 우리가 원동으로 들어가는 것은 혁명을 버리고 주저앉자는 것도 아니고 또 영원히 그곳에 가서 살자는 것도 아니다. 내 생각은 국제당에서 소집한 지난해의 회의에도 못 참가하였는데 이번 회의는 참가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제당이나 소련 당국과 좀 더 폭넓게 조선혁명의 장래 문제를 논의해보자고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으로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국제당에서 소집하는 회의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 그것은 잘 알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 회의에 갈 적에 동무들을 데리고 가자는 것이다. 겨울나이 준비도 잘 안 된 조건에서 동무들만을 떨고 놓고 갈 수 없다. 그러니 함께 소련 경내에 갔다가 겨울이나 나고 봄에 다시 이 전장으로 돌아오자고 말해주었습니다. 후에 나는 이 어묵했던 1940년 가을을 돌이켜보면서 그때 내가 지휘관으로서 제때의 결심을 잘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원동으로 들어갈 준비를 끝내고 초창주치기를 떠난 곳은 10월 말경이었습니다. 출발에 앞서 나는 위중민과 어백룡에게 연락원을 보냈습니다. 위중민도 어백룡도 병상이 메인 몸들이어서 원동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연락원을 만나지 못한 어백룡은 그 후 우리의 행방을 찾느라고 안도 땅을 다 뒤졌다고 합니다. 어백룡이 초창주치기에 당도했을 때는 우리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묻어두고 간 식량과 동복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 바로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원동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백룡이네를 생각해서 쌀 2가마니와 서못 몇십 벌을 파묻어두고 갔는데 그것이 그들을 구원해준 셈입니다. 그 후 어백룡 서부대도 뒤따라 원동으로 들어왔습니다. 원동으로 들어가는 노정에서도 우리는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낮에는 주로 숲속에 들어가 있다가 밤에만 행군했는데 적들을 피해가며 행군하자니 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었습니다. 그래도 로두구까지는 단숨에 쭉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백초구 쪽으로 갈 때 토벌대와 맞다들었습니다. 우리가 외줄로 서서 산 고개를 넘어서는데 골 아래쪽에서부터 적들이 마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던 길로 되돌아서서 산 능선으로 다시 올리 뛰었습니다. 그때 짐을 많이 지고 행군하던 김정숙이 미처 따라서지 못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산 능선을 넘은 다음 대열을 살펴보니 김정숙이가 보이지 않더란 말입니다. 나는 다시 능선을 넘어와 적들이 마주오는 언덕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그는 큰 배낭에 눌리워서 발을 제게 옮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사로잡으라고 괌치며 그를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싸창으로 그놈들을 쏴갈기었습니다. 경위대원들도 뛰어와서 기관총으로 김종숙을 엄호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를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적들을 여행 따돌리고 하마통 근방에서 수경하였습니다. 그날은 적들의 기동이 너무도 심해서 어슬어슬해질 때까지 마을 가까이에 있는 조밭고랑에 누워 있었습니다. 밭고랑에 마침 배추와 무를 심은 것이 있어 그것으로 여기는 하였으나 추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촛불을 켜놓고 가드라드는 손을 조금씩 녹이었습니다. 훈춘에서부터는 조선 농민 2사람이 우리를 안내하였습니다. 그들은 소만 국경 가까이까지 우리를 데려다주고는 저 앞산을 넘으면 소련 땅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을 넘어서니 아무런 표식도 없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어디까지 만주 땅이고 어디서부터 소련 땅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리도익을 시켜 높은 나무에 올라가 강물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가, 인가가 있는가를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나무를 잘 탔습니다. 리도익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 강도 안 보이고 인가도 안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동쪽으로 얼마쯤 더 가다가 수림 속에서 전화선을 발견하였습니다. 뚱딴지를 보니 중국이나 조선 것과는 달랐습니다. 소련 땅이 들어섰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더 확인하고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일행이 정찰을 다시 파견하고 한참 휴식하는데 동쪽에서 기관총 소리가 자지러지게 울렸습니다. 얼마 후 정찰 나갔던 동무들이 돌아와 어떤 자그마한 경비막에 들어가 고부랑 주전자를 만져보다가 보초에게 들키는 바람에 큰 변이 날 뻔했다고 하였습니다. 찻잔이며 주전자가 유달리 크고 투박한 것으로 보아 소련의 국경 초수가 틀림없는 것 같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경비막이 얼마쯤 되는 곳에 있는가고 물으니 10리쯤 된다고 하였습니다. 소련 국경 경비대원들은 온 밤 기관총으로 위협사격을 하였습니다. 정찰 나갔던 우리 사람들이 그들을 몹시 놀래웠던 게 분명하였습니다. 다음날 나는 리을설과 강의령을 국경초소에 보내어 소련 경비대원들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정작 소련 사람들과 마주 앉고 보니 말이 통하지 않아서 애를 먹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는 조선 빨치산이고 내가 그 대장인 김일성이라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빨치산이라는 말과 김일성이라는 말만은 알아들은 것 같았습니다. 원동으로 들어가는 경위 자체도 이처럼 수월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국제당의 연락을 받고 입소하는 것이었지만 그 구체적인 통로와 시간이 국경 초소에까지 와닿지 않다 보니 고생을 하였습니다. 소련 경내에 들어간 다음 여러 날 방역사업을 하느라고 지체하였습니다. 방 안에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지내다 보니 대원들은 다들 쿨쿨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원들은 하루 종일 노래를 불렀습니다.
혁명가요란 혁명가요는 다 부르고 그것마저 미천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어느 고막년에 풍물로 얻어들은 노래까지 다 불러댔는데 굉장했습니다. 우리 동무들이 원래 노래를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대원들이 있는 방에 가서 너무 답답해하지 말라고 다 일렀습니다. 동무들이 국경에서 며칠간 지체하니 섭섭해할 수 있다. 그러나 소련 동무들이 우리를 부대접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매개 나라에는 국경 통과규정이라는 것이 있다. 그 국경 출입 질서에 따라 필요한 신원조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위생검열을 하는 것은 전염병 보균자를 찾아내기 위해서이다. 최근에 만주에 있는 관동군의 세균전 연구집단이 소련 원동에 전염병을 퍼뜨려 놓았다. 그래서 소련 정부가 입국 검사를 철저히 할 때 대한 결정까지 채택하였다고 한다. 우리 앞에는 할 일도 많고 넘어야 할 시련의 고비도 많다. 우리 혁명은 이제부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해방의 날도 멀지 않다. 그러니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혁명가요를 높이 부르면서 조국 해방이 그날까지 억세게 싸워나가자고 하였습니다. 그 후 소련 사람들은 우리 동무들을 보지에트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국경초소에 있을 때 거기서 홍범도 부대의 통견이었던 김승빈을 만났습니다. 그가 우리와 소련 사람들 사이에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처창주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대원들은 그때 소련 여성들이 몸에 화려한 옷을 걸치고 길거리를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조선 여자들도 언제면 저런 옷을 입고 활기를 치며 다니겠는가 하면서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1940년 가을은 이처럼 그 하루하루가 다 고난과 시련으로 엮어진 준엄한 가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과 시련의 중압 속에서도 질식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은 것은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난관을 맞받아 뚫고 나간 데 있으며 혁명적 신념을 소중히 간직한 데 있습니다. 우리는 앞길이 험난하다고 해서 절대로 애돌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조국 해방을 향해서 지름길로만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조국 해방을 앞당기는 길이라면 그 어떤 시련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혁명가와 시련은 언제나 숙명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낡은 것을 변혁하고 새 것을 창조하는 혁명가의 일상생활은 언제나 시련과 난관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은 혁명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1940년 가을, 지금도 그해 늦가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마가을에 우리가 가랑잎을 깔고 자던 간도의 산천이 눈앞에 삼삼이 어려웁니다. 총성도 없고 죽음도 없는 원동에 가니 별세상에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넘어야 할 시련의 고개들이 많았습니다. 조국 해방의 그날까지는 아직도 5년이라는 세월이 남아 있었습니다.